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요 4개 차트를 통해서 짐 장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얀색 있죠? 요건 일단 삼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란 선 있죠? 요거는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올라간 녹색, 자, 요거는 브렌트유다. 자, 브렌트 가스 값입니다. 그 다음에 요 많이 내려갔던 거, 좀 내려가는 거 있죠? 이거는 코리아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한국의 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리아 원, US 달러 대비해서 코리아 원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고 난 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래도 하이닉스하고 지금 SK 하이닉스와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이 되고 있고, 자, 반면에 유가는 큰 폭으로 뛰고 있죠. 유가 뛰고 있고, 지금 이제 코리아 원이 다운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내려가는 이유가 자기 힘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조정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유가가 급락하고 급등을 하고 있고, 자, 반면에 일단 지금 코리아 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입장이 있다. 자,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좀 무너지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자체는 외부 변수지 내부적으로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외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출렁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주가 완전히 폭락이 돼서 끝난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든 모습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그 외부 변수로 꺾였다면 정말로 내부 변수는 문제가 없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빨간 거 있죠. 이건 하이닉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연두색 있죠. 이건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매출의 성장률입니다. 매출이 얼마만큼의 YOY 기준으로 성장되느냐. 그래서 2025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성장을 본다면은 여기가 46%에서 130%까지 되고 있죠. 그래서 2배 이상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하이닉스의 매출의 성장 좋다. 자, 삼성도 10%에서 52%까지, 그러니까 뭐 5배까지 뛰고 있으니까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좋은데 2026년도 말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조금은 더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 2027년도를 보게 되면 성장률이 10%대로 팍 꺾어버리죠. 성장률이 이렇게 많이 꺾인다는 겁니다. 성장률 자체가. 자, 이만큼의 성장률이 나올 수 있느냐, 2027년도 그것이 문제라는 거겠죠. 그것이 돼야 주가는 더 많이 치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기울기가 이만큼의 이때까지 이렇게 수직 상승했다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수직 상승하려면 그만큼의 성장이 더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런 성장에 대해서는 좀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 돼서 이렇게 눕든지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가긴 간다 하더라도, 자,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거를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성장률에 조금은 지금 이제 2017년도 성장률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조금 더 달릴 수는 있겠지만은 달리는데 좀 피크가 한 번 더 오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 한번 체킹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SK의 매출의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9월달 있죠. 자, 그때 되면은 이때가 좀 피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후에 2020년도 12월달 되면은 한 46%, 100%로 꺾이는 모양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일단은 매출의 성장률 자체도 좀 꺾이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앞으로 6개월이라든지 중순 가면은 6개월 정도 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폭이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된다기보다는 저 옆으로 기면서 이렇게 성장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장률이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EPS의 성장 한번 보겠습니다. EPS 성장이 언제쯤 꺾이는지. 2015년도와 2016년도는 좀 많이 올라갔죠. 자, 그렇게 하다가 2017년도 되면은 좀 꺾이는 모양이 있다. 성장률 자체가 꺾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266%, 10%, 그 다음에 195%에서 10%로 좀 꺾이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EPS 성장률 역시도 2027년도 되면 좀 꺾이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가 있는데, 2017년도 되면 하반기 되면 좀 꺾이는 가운데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지금 현재 외부 변수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오는 데 있어서는 이런 성장률의 둔화도 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도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EPS의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6월달에 있죠. 이거는 이제 쿼터별로입니다. 쿼터별로 봤을 때 6월달 요때가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저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죠. 377%, 688%로서 가장 피크를 찍을 때가 2016년도 6월 30일이다.
그 다음에 273%, 189%로서 내려오고 있죠. 물론 이 정도도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기 150%좀 성장률이 좀 더디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이 더딘다는 말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급격하게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려면은 이만큼의 성장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가고 옆으로 비스듬히 올라가든지 약간의 눕든지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겠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큰 폭의 상승은 아닐 것으로 또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현재 시장이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프리 캐시플로의 마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프리 캐시플로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 있죠. 그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에서 캐펙스를 뺀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캐펙스를 뺀 것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 비율 자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자, 근데 2010년도가 가장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32,000%, 그 다음에 25,000% 꺾이고 있는 것이 지금 모습에서 SK 하이닉스, 그 삼성전자는 또 많이 꺾이고 있죠. 자, 아무래도 이제 캐펙스를 많이 투자하니까 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때가 가장 일단 잉여 현금 프리 캐시플로 마진이 높은 상태다. 그 다음 좀 줄어드니까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말 자체가 요것이 뭐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요것이 더 많이 늘어난다든지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 늘어나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런 모양을 띠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여기가 2010년도 말이 아무래도 피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26,000%니까 그 낮은 숫자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부터 폭락한다 보기보다는 올라가는 데 있어서의 기울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봐야 될 것이 P 레이쇼 있죠. 지금 이제 P 멀티플 봤을 때 얼마만큼 매수를 받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요거 자체가 지금 8.95배수 정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지만 9배수 정도 받고 있다. 8.95니까. 자, 그 다음 또 삼성전자는 7.99니까 거의 8배수 정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또 일단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가장 적게 받고 있죠. 5.17% 정도 받고 있으니까 지금 관점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그거하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하고 그렇게 갭이 차이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년 동안에 가장 높았던 것이 11배수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11배수, 자, 그 다음에는 SK 하이닉스는 6.4배수 정도 되고 있었으니까 자, 아무래도 평균치보다는 거의 조금 낮은 있는 상태에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는 좀 저평가되어 있지만은 삼성전자는 그렇게 전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SK 하이닉스의 DCF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5년 동안 했을 때 6.7%의 매출의 성장률, 63.9%의 EBITDA 마진을 통해서 봤을 때 한 집 125만 원대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35%의 상승 여력이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좀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할인율 좀 바꿔서 보면 또 달리 보이니까, 자, 그런 하이로 봤을 때 한 10% 줬다. 자, 그렇게 될 땐 130만 원까지 갈 수가 있고, 11.3%로 했을 때는 117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100만 원 이상, 110만 원, 115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EBITDA로 봤을 때도 9.8%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0만 4천 원대 정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멀티플 한 3.3배, 2년치는 1년치는 3.7배 정도 줬을 때 요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100만 이상 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이 SK 하이닉스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P 레이쇼 한번 보겠습니다. P 레이쇼도 지금 115만 원대로서 한 25.5%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년치는 5.3배수 했을 때 그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년치 4.7배수를 해주게 되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멀티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PSP 레이쇼로 2017년도 19만 9,317원이죠. 자, 그렇다면 거기다가 19만 9,317원이니까 여기다가 적어도 뭐 6배수, 지금 7배수 정도는 해줄 수 있다만 적게 잡아 6배수 이상은 되겠죠. 119만 원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좀 많이 잡으면 많이 나오겠죠. 뭐 19만 9,317원에다가 지금 이제 한 8배수 정도 주고 있는 것이 현재에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삼성전자니까 150만 원 더, 160만 원대도 갈 수 있다. 좀 멀티플 많이 줬을 때는.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주봉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출발이니까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올라왔죠. 그 다음에 200일 이평선하고 이격도도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던 그런 관계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정도 한 3주 정도는 일단은 좀 약간 조정폭이 있죠. 자, 그렇게 일단은 조정폭이 있는 것으로 봐야지 여기서부터 주가 완전히 폭락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아직까지도 올라간 여력은 있는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던 것보다는 조금 쉬고 옆으로 눕든지 약간 일단 올라가는 기울기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상승의 여력은 아직
아직까지는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질 때 있죠. 이런 게 스토캐스틱 50 미만으로 갈 때라든지 약간 밑으로 빠질 때 그 주봉에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밑으로 있을 때 있죠. 그럴 때 잡으시면은 좀 먹을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조금 더 관망의 자세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다음에 좀 떨어진다 했을 때는 조금씩 잡아 들어가는 그런 관점이 필요할 때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일봉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닥권을 갖다가 지켜내는지 그걸 보시고 천천히 매집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85만 대가 직전 저점이었으니까 저 고라인 때 한번 보시고 저 고라인 때가 한번 깨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80만 원대 그 정도로 생각하셔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이 그 정도 내려간다면 25%까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저 그런 것들 한번 이게 자기 힘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유가에 의해서 내려가는 폭이 훨씬 더 많으니까 저 그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시고 요 정도까지는 생각하시고 뭐 이 정도까지 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85만 대에서 바로 또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모아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 조금은 길게 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DCF로 돌렸을 때 20만 2천 원 정도가 되고 있다. 7.6%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런 가운데 또 5.5%의 지금 매출의 성장률, 그 다음 EBITDA 마진은 36.5%, 그 다음 프리캐시플로 이런 것들도 15.9%의 연평균 성장률로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때 할인율 갖다가 조금 많이 줬을 때하고 적게 줬을 때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9%로서 할인율 좀 적게 줬을 때는 21만 대고, 그 다음에 할인율 좀 많이 줬을 때 있죠. 할인율 많이 준다는 말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런 것들에 금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18만 6천 원대, 18만 6천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1만 9천 원대까지도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지금 모스에서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그래서 2027년도 걸 가지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6,68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EPS가. 자, 그런 가운데 이때 26,680원이니까 저 그걸 가지고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26,68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다가 멀티플 한 8배수만 준다 그렇게 했을 때도 21만 3천 원 정도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좀 떨어진다면 또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거 자체가 이익이 더 늘어난다 했을 때는 또 멀티플을 많이 준다 그렇게 더 많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21만 3천 원대 21만 원대는 충분히 받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밸류에이션 자체가 저쪽하고 저쪽하고 다 다른데, 자, 우리가 관점에서 본다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때하고 조금 더 길게 보기 할 때하고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차트에서 찾아서 조금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왔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많이 올라와서 조금은 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저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볼 것 같으면은 200일 이평선 있죠. 자, 그거하고 봉화하고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만 원대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 오면은 4배 정도 먹었으니까 이미 털고 조금은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내려올 때 50% 미만으로 올 때, 자, 그럴 때 남들이 좀 힘이 다 빠졌을 때 지금은 일단 좀 빠지니까 많이 또 빠진다 해서 바로 들어가는데,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기간과 시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라는 갈 수 있는데 올라가는 폭의 전장만큼의 이렇게 추세 자체가 기울기가 높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과 시간 조정이 올라온 만큼의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것이 한 달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런가 기간과 시간 조정 걸친 후에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보시자.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님 요청하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도가 소프트웨어 마게돈이라 해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지는지, 소프트 시장이 붕괴가 되고 있고, 자, 그렇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구조적인 해자가 있어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때는 2026년입니다. 바로 기술업계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의 거대한 시장 전체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피해 규모입니다. 마이너스 1조 달러. 올해 들어서만,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사이에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증발해버린 시가총액이에요.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월가에서는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소프트마게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일어났냐? 엔스로피계, 클로드 코어크 같은 그런 자율 AI 에이전트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인간 소프트웨어 사용자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역사적인 시장 붕괴가 촉발된 거죠.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시장의 판을 읽는 근본적인 질문 자체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이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몇 명이에요? 이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로 사용자를 몇 명이나 대체할 수 있죠? 이걸 묻는다는 거죠. 바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전통적인 사용자당 과금 모델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지금의 밸류에이션 붕괴를 불러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진짜 위기는 기술주 폭락 그 너머에 금융 시스템 아주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바로 숨겨진 금융의 둠 루프입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사모신용 시장이라는 곳인데요. 이 시장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물려있는 돈, 그러니까 위험 노출액이 무려 7,5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 아무도 모르게 거대한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둠루프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1단계, AI가 소프트웨어 사용자 수를 줄입니다. 그럼 당연히 2단계, SAS 기업들 매출이 뚝 떨어지고 빌린 돈을 못 갚겠죠?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3단계, 돈을 빌려준 기관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고요. 4단계, 이걸 본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서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 결국 기술 생태계 전체의 자금줄이 말라버리는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끔찍한 악순환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런 대혼란 속에서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시장의 절대 강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발견되거든요. 그래프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연초 대비 18%나 빠졌습니다. 전체 소프트웨어 ETF가 23% 빠진 걸 생각하면 얼핏 보면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재앙을 피해가진 못했구나, 또 다른 희생양이구나 싶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바로 이 표를 보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2026년 2분기 실적 한번 보세요. 총 매출은 17% 늘었고요. 순이익은 무려 60%나 급증했습니다. 애저 클라우드 매출도 34%나 성장했고요. 아니, 주가는 떨어지는데 실적은 이렇게 폭발적이라고요? 바로 이게 제가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의 역설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깨지지 않는 기술적 해자의 3가지 기둥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동은 바로 데이터 중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다른 독립 AI 에이전트들은 회사 정보에 접근하려면 되게 복잡하고 느리고 보안에도 취약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써야 해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AI 에이전트는 다릅니다. 얘네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는 걸 통해서 그냥 회사의 모든 데이터, 이메일, 캘린더에 바로 접근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데이터가 사는 곳에 AI가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러니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이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기둥은 거버넌스, 즉 통제력입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AI 에이전트들은 사실상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섀도우 AI라고 불리면서 보안 담당자들에겐 악몽 그 자체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떨까요? 에이전트 365라는 중앙관리 시스템으로 이 모든 AI 에이전트를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심지어 인간 직원에게 적용하는 것과 똑같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정책,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하죠. 기업의 CIO 입장에서는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는 선택지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둥, 바로 인프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부나 금융기관 같은 곳은 데이터가 회사 밖으로 단 1비트도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에어갭 환경에서 일하거든요. 웬만한 스타트업들의 AI 에이전트는 이런 폐쇄망에서는 아예 작동조차 못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로컬이라는 기술로 자사 AI를 고객사 데이터 센터 안에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설치해 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스타트업들이 절대 넘볼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인 거죠. 자, 이렇게 강력한 기술적 해자도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고객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에서 꼼짝도 못하게 묶어두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인 힘이 또 있습니다. 도대체 왜 고객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전환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간 쌓아온 테라바이트급 데이터를 다 옮겨야 하죠. 보안 규칙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고 수천 명의 직원을 또 재교육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소프트웨어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기존 시스템에서 나오는 투자 수익률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회사 제품으로 갈아탈 대기업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인간 직원 1명당 돈을 내는 인간 좌석당 과금 모델이었죠. 지금 AI 에이전트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바로 그 모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정말 천재적인 한 수가 나옵니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거죠. 바로 에이전트 좌석당 과금. 인간 대신 AI 에이전트 한 명당 돈을 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M365 E7 라이센스의 핵심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에, 그러니까 최종 결산에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AI 에이전트를 또 다른 직원처럼 취급해서 라이선스 비용을 똑같이 청구한 거예요. 이걸로 사용자 수 감소라는 업계 전체를 뒤흔든 위기로부터 완벽하게 자신을 보호해낸 겁니다. 정말 영리하지 않나요?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죠. 이 거대한 혼돈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인지, 승자 독식이라는 최종 국면이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숫자 보이시나요? 808억 달러.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불과 지난 6개월 동안 벌어들인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으로만 이만큼을 쌓아뒀다는 거죠. 이건 다가올 인수합병 전쟁을 위한 어마어마한 실탄이나 다름없습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다른 경쟁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은 생존의 위기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야말로 황금 같은 M&A 쇼핑 기회인 겁니다. 쓰러져가는 혁신적인 경쟁사들을 헐값에 주워 담아서 지금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철옹성처럼 만들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위기가 나의 모든 경쟁자를 알아서 파괴해준다면 과연 그것을 나에게도 여전히 위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